달려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림무사 길동과 두 자매가 한양의 큰 기류를 일으키고 조선 최고의 정보 조직 압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나는 의리와 성장, 그리고 숨겨진 무협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재미있게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로의 아침 공기는 항상 술 냄새와 화장향이 섞여 있었다. 오늘 기로의 큰 어른으로서 기로의 새 주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로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미 아는 얼굴들이지만 새로운 주인에 대한 인사의 장이었으니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었던 영순이 주인이 되자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장사를 못하다 영순의 등장으로 기로의 새 아침이 열리는 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시기 질투, 그리고 무시가 눈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영순이 첫 공식 회의, 즉 기로의 간부들이 모두 모이는 내부 조회에 참석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순이 제물로 이 기루를 산 것이 아니다. 병판이 영모의 죄를 물어 영의정 가문을 3대를 멸문지화시키고 기로의 큰어른도 참수시키고 빼앗아 영순에게 넘긴 것으로 간주하여 영순에게 아부하는 세력 하나 전임 큰어른의 충심이 부딪히는 반감이 교차하는 냉랭한 분위기에 열리는 첫 회의였던 것이었습니다. 큰어른이라면 누구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는 영순을 바라보며 기로부 큰어른이 먼저 비웃음을 흘렸다. 기로부 큰어른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큰어른이 되셨다 하나 전임 큰어른은 10년을 버텼습니다. 예쁜 얼굴이 그 자리를 버텨줄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생 몇 명이 속삭이며 킥킥거렸다. 장부계의 책임자는 일부러 종이를 쾅 내려치며 말했다. 기루 살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명만 받아왔지 정작 안쪽 일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잔을 한번 미끄러뜨리더니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더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투는 온화했지만 눈은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부큰어른이 문서를 던지며 말했다. 그럼 어제 들어온 손님들 동선을 큰어른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설마 벌써 외우신 건 아니겠지? 다른 간부들도 시선이 하나같이 해보라면 해보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수는 문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제 첫 술상은 병판의 사병 여럿이었고 그중 뒷문으로 들어온 사내는 2명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같은 상단 소속이지만 금고에서 나온 은자의 양이 달랐지요. 한 명은 40냥, 다른 한 명은 25냥. 둘 중 누가 더 급한 일을 가진 자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로 장북의 책임자의 눈이 부릅떴다. 그걸 어떻게? 영순이 답했다. 걸음걸이가 다르니까요. 급한 사내는 신발 안쪽에 흙이 남지 않습니다. 걸음이 빠른 이들은 신발 끝으로만 걷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큰어른이 손부채를 휘두르며 말했다. 그 정도 관찰은 기녀들 가운데서도 하는 이가 많지요. 영수는 그제야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다. 예, 하지만 그 관찰을 병판께 직접 올리는 이는 저 하나뿐일 겁니다. 부큰어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기루가 앞으로 한양의 눈이 되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감게 하시려거든 지금이라도 제 자리를 빼앗으셔도 됩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 흔들렸다. 부큰어른만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영수는 그를 향해 말했다. 총관님, 경험은 제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존대였지만 큰어른이란 존대 대신 같은 집책인 부총관님, 어른을 총관님으로 실제로는 완벽한 손목꺾기였다. 그날 저녁 영수는 이곳 기로까지 오게 된 경위를 회상하며 씁쓸한 회환에 잠긴다. 김판서 댁에서 가진 기회를 메우고 수많은 이들에게 바쳐지는 수청의 삶에서 기생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옳고 그릇함이 분명하고 기품이 넘치던 사내, 감찰사, 왈패들의 괴롭힘에 관청도 심해 방향으로 몰려가던 그때 유일하게 믿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보냈던 서찰로
왈패들을 소탕하기 전 마지막 밤, 길동과 길순의 활에 의해 애꾸가 된 왈패대장, 그리고 감찰사의 제안에 각기 다른 이유로 수락했던 길동과 길순, 그리고 영순. 영순은 기로에서의 삶과 마지막 감찰사를 보내던 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곳 기로부터 장악해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독한 다짐을 합니다. 한편 애꾸가 된 왈패대장은 그날 밤을 생각하면 분이 치솟습니다. 그날 밤에도 고을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관청마당 한가운데에는 왈패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빚독촉을 핑계로 사람들을 끌어다 무릎을 꿇게 하고 노문 매질을 마치 장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휘둘렀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한번 손맛을 봐야 말을 듣는다니까. 비명과 신음이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숨소리 하나가 섞여 들었습니다. 관청 담벼락 너머 작은 청사초롱 아래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장리무사 길동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여인 길순이었습니다. 길순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사람들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길동의 손끝에 살짝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 화살을 쏘면 우리는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 길순이 활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을 살짝 더 올려주었습니다. 떠나더라도 이 눈먼 사람들 눈 하나는 살려주고 가야죠. 관청 마당에서는 왈패대장이 더 기구만장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내 얼굴 좀 잘 봐둬라. 앞으로 너희 등짝을 맡아줄 소리니까.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휙! 화살 하나가 밤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놈의 눈 한쪽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깍! 내 눈! 내 눈알! 피가 쏟아졌고 놈은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길동이 활시위를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길순은 떨리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길순이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맞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 피 묻은 마당,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 우리가 있을 자리는 없겠지? 그래도 이제 못 본 척하고 살진 않아도 되겠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꾸가 된 왈패 홍근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보부상들과 왈패패들에게 영순, 길동, 길순의 용모파기를 돌리고 현상금 300냥이라는 거금을 걸었다. 드디어 한양의 저적거리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양의 상단에 큰 거래처인 기루가 있는데 그 기루의 사입 담당 주방 책임자가 다리 저는 여인이며 용모가 비슷하다는 전갈. 애꾸는 홍근은 오래전에 구겨 넣어 두었던 빚 문서 한 장을 꺼놨습니다. 문서에는 그가 진 빚,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적힌 글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결제처? 한양 풍월루. 홍근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뚫어줄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내 눈값이 거기서 나왔었지.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마침 한양의 사슬패에 대한 풍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처녀들을 청나라에 넘기는 사슬패 놈들이 있다더라. 돔 떼지 않게 거래할 때 꼭 쓰는 기루가 있는데 한양에 있는 풍활루라는 큰 기루래. 홍근의 한쪽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고작 눈 하나였지.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앗아간 집이면 나중에 그 집 눈도 한번 감아줘야지. 그렇게 해서 홍근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길수는 주방에서, 길동은 사병무사들 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시기 어린 질투를 오직 실력만으로 입증하던 어느 날 기루와는 취객의 비명과 깨진 주발소리로 어수선했습니다. 판해금부사 아들은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기로 전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기생들 다 불러. 기생들이 찢겨진 옷을 부여잡고 나오자 모주가 방으로 들어선다. 막무가내인 자담은 모주를 밀쳐 넘어뜨린다.
그러자 이내 부총관이 급히 달려와 아들을 말린다. 도련님, 부디 진정하십시오. 손님들께서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 취한 아들이 부총관의 가슴팍을 밀쳐버린다. 쾅! 부총관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다. 손님들은 놀라 숨을 죽이고 일어선 부총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리를 걸어 자담을 던져버렸다. 아들의 하인이 얼굴이 새파래져 기루 밖으로 뛰쳐나간다. 큰일이다. 어서 집으로 대감께 알려야 한다. 총관은 수습하며 술상을 다시 차리고 기생들을 들였지만 또다시 뛰쳐나오는 기생들. 그때 들어서는 판해금 부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뒤에는 포도대장과 관졸 수하밀 무려 20여 명이 무장을 하고 따라 들어왔다. 기루안이 삽시간에 얼어붙는다. 내 아들이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다더군. 포도대장이 먼저 앞으로 나선다. 누가 건드렸느냐? 지금 당장 앞에 나와라. 부총관이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대감, 오해가 있으십니다. 도련님께서 먼저. 퍽 포도대장이 그의 뺨을 거세게 올려친다. 부총관이 비틀거리자 또다시 발길이 날아온다. 감히 도련님을 탓해. 네가 어디서 입을 놀려? 부총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만 누구도 감히 막아서지 못한다. 관졸들이 기로한 손님들을 밀쳐내며 공간을 만든다. 판의금부사 아들은 자리에 앉아 사태를 즐기며 웃고 있었다. 그래, 더 세게 때려. 저 따위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부총관은 더 이상 맞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엎드린다. 기루의 기생들, 손님들 모두 숨을 죽인다. 누구도 이 폭력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다. 판의금부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냉소를 띤 눈으로 말했다. 기루 따위에서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포도대장의 칼집이 찰칵 소리를 낸다. 대감, 이자의 목을. 칼을 뽑으려는 기세. 부총관의 목에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칼날이 거의 빠져나오려는 순간 문가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한마디를 던진다. 그 칼 거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모두의 시선을 꿰뚫어버리는 힘. 기루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진다. 폭풍의 전주곡이 흐르듯 영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기세에 놀라는 주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칼을 부총관의 목에서 떼지 않은 채 판해금부서가 직접 나섰습니다. 짐직 영순의 기세에 눌려진 좌중에 산전수전 겪은 판해금부사는 내심 긴장감을 감추고 여유롭게 기루의 바닥을 짓밟듯 걸어오며 닌년이 기루의 주인인가? 어서 무릎 꿇고 내 아들에게 사과하거라. 기루안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영순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사람이 묵은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대감.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인연이 대감, 태청호 관졸들을 이끌고 이 밤중에 기루로 들어온 걸 병조판서 현감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일에 관이 움직이시다니요. 혹 판대감님의 사병이라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병판이 아신다면... 포도대장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부사님, 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누시지요.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허나 그 전에 무릎 꿇고 사과부터. 그 연후에 내실에서 몸의 대화를 하자꾸나. 대감, 체면을 살려드릴 때 조용히 따라오세요. 하나서 포도대장의 칼을 빼앗아 영순에게 겨누려는 순간 길동이 앞에 나서 막아선다. 뭐라? 체면. 니년이 죽고서 풍개냐? 영순은 단호한 눈으로 나지막히 판의금부사에게 대감 병자년, 굴량미 백섬이 어찌 더 할까요? 아님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리곤 조금 큰 소리로 좌중을 의식한 판부사는 굴량미와 기울미로 먼저 썼으니 채워 넣으면 하며 애써 부인해보지만 영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감, 병자년 5월에 공명... 급히 말을 잘리는 판부사는 니년이 원하다면 내실에서 이야기하마. 앞장서거라. 말을 해놓고 내실 어딘지도 모르고 앞장서는 판의군 부사들을 조용히 따르는 영순입니다. 걸어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부사입니다. 전현이 어떻게 공양미를 쿨련미와 채워놓으면 되는데 공양미를 빼돌린 걸 걸린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헌데 전현이 어떻게 알지? 이건 나와 봉은사의 화조승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이거야 원 화조승이 배신했다가는 지목도 날아갈 판인데 혹시 넘겨짚고 떠보는 건 아닐까?
영순이 뒤따라오며 마치 판보사의 생각을 읽은 듯 말합니다. 대감,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시겠지요? 흠칫 긁힌 판보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네 년의 목숨을 끊으면 될 일 아니냐? 그때 머리서 화살이 날아와 파느금 부사의 얼굴 옆 기둥에 박힌다. 화들짝 놀라는 판부사에게 영수는 화살에 묶여있는 편지를 풀어 판부사에게 건넨다. 죽을 뻔한 화살에 놀라고 편지의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은 판부사는 부르르 살이 떨린다.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제 하나 없어진다고 대감의 일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마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판부사는 영순에게 어찌하면 되겠느냐? 상생하셔야지요. 저야 이 기루를 잘 운영해 나가는 걸로 만족합니다만 오늘 일에 대한 셈을 제대로 해주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되겠지요. 다시 돌아온 기방에서 아들과 함께 온 포도대장과 수하들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돈꾸러미를 던진다. 그러자 영수는 부족하다는 듯이 저희 부총관님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내 어이 영감은 아니더라도 궁궐의 의용들에게 치료토록 하겠다. 대감, 치료로 끝내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겠다. 부총관을 치료하고 섭섭지 않게 해서 보내겠다. 그럼 이만 가자. 일행들이 부총관을 부축해서 가마에 태워 같이 나가고 기류의 모든 사람들이 영순을 달리 보게 되는데 잘 해결됐으나 편치 않는 부총관입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큰마님으로 입지가 공고히 되고 앞으로 만만치 않겠군. 그 밤이 지난 후 판의금 부사의 세력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풍월루를 없애야겠다. 대감, 풍월루는 병판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날려야지. 병판에 새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풍월루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기루이고 자금력과 사병들도 만만찮게 많고 또한 고수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럼 하나씩 허물어 가야겠군. 등불이 켜진 풍월루 외관. 의금부승이 재빨리 사람들을 움직이며 지시한다. 청나라 사신단 오늘 접대 장소는 풍월루다. 손님 맞이 준비 철저히 하라. 판의금부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른다. 그 뒤에는 젊은 아들 자담 그리고 수라관 최고 상궁 상선이 따라온다. 판의금부사는 작게 말합니다. 오늘은 풍월루를 단단히 누르는 자리다. 상선 차갑게 말합니다. 청나라 고급 요리를 주문하시지요. 못 만들면 그 자리에서 벌을 주면 될 일. 자담은 비열하게 웃는다. 청나라 사신단이 풍월루의 상석에 앉는다. 상선이 직접 재료 목록을 펼쳐들며 길순을 불러 세운다. 이 재료들로 청나라 상단에서도 귀한 철삼사합, 삼양쟁반을 내오너라. 판의금부사, 자담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향이 폭발하듯 퍼지는 찬란한 음식상이 등장한다. 청나라 사신대장, 눈 크게 뜨며 이 향은 상위에는 철삼사합, 고급 삼두육을 향신료와 약재로 조합한 음식, 삼양쟁반, 청나라 향신료와 한식 채소가 조화된 요리, 그리고 사신의 속을 고려한 산초 생강탕 소화전체 등이 고급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상선, 표정이 굳어지며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청나라 사신단이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상위에는 그리고 사신의 속을 고려한 산초 생강탕 소화전체 등이 고급스럽게 펼쳐져 있다. 자담이 기세 등등하게 숟가락을 들어 길순의 음식을 마구 떠먹는다.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음식이냐? 쓰레기 아니냐? 음식을 바닥에 뱉어버린다. 주변이 술렁인다. 그러나 바로 그 옆에서 상선이 숟가락을 든다. 그리고 천천히 맛본 뒤 이 조화 대체 어디서? 자담은 어리동절한 얼굴. 사신대장 웃으며 처음 먹는 음식이면 안 맞을 수 있지. 나는 처음 한국의 깻잎을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뱉었었지. 하지만 지금은 깻잎이 들어간 한식을 최고로 여긴다네. 풍월루한 모두가 자담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자담의 얼굴이 시뻘개진다. 의금부승 딱딱하게. 자담 도련님, 사신단 앞에서 무례가 지나칩니다. 물러나시죠. 내가 뭘... 지금 당장. 자담은 이를 갈며 풍월루 방을 나선다. 세차게 방문을 밀치고 나온 자담. 분노에 찬 얼굴로 복도를 걷는다. 감히 그 계집이
나를 무한 주다니. 두고 보자. 반드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인물이 문 밖에서 풍월로의 상황을 듣는 듯 서 있는 게 보인다. 자담의 걸음이 멈춘다. 눈이 가늘게 찢어진다. 한양에 막 상륙한 애꾸대장 홍근과 그의 왈패물이 7, 8명. 변두리의 좁은 주막이나 기루만 드나 들던 이들은 처음 보는 풍월루의 웅장함에 잠시 숨이 멎는다. 이야, 여기가 풍월루냐? 대장, 이거 좀 격이 다릅니다요. 겁먹지 마라, 이놈들아. 오늘은 명색이 풍월루를 뒤집어 엎는 날이다.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선다. 안쪽을 먼저 살피던 부하 하나가 뒤로 물러선다. 대장, 안에 손님이... 홍구는 그를 팔로 밀쳐버리고 앞장선다. 가랭이가 부러져도 오늘은 한번 붙어보자. 길동이랑 길순이 어디 있느냐? 나와라! 풍월로 사병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반언을 그리며 포위한다. 서슬퍼런 긴장감이 풍월로 앞마당을 꽉 채운다. 곧이어 관병들이 줄줄이 등장, 왈패패들을 완전히 가두듯 둘러싼다. 그때 연해방 측면에서 자담이 급히 뛰어나옵니다. 이 저주받은 놈들, 지금 이 난리통에 기류에서 관병들이 우르르 나오자 놀라는 애꾸패들입니다. 어리둥절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왈패패들. 그는 관병들에게 손짓해 소란을 가라앉히며 왈패패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한다. 풍월로 뒷마당, 으슥한 공간으로 끌고 가 관병들의 겹겹한 포위 속에서 왈패패들은 모두 무릎을 꿇린 상태. 홍군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다. 자담은 숨을 크게 내쉬며 몽둥이를 집어든다. 아무 말 없이 닥치는 대로 왈패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내린다. 으악! 맞는 이의 비명만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리며 입을 다물게 한다. 소란이 일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를 잘못 맞춘 왈패패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관대작 같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나서 때리기만 하는 자담의 얼굴은 저승사자가 있으면 이 얼굴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화풀이하듯 매질을 시작한다. 몽둥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허공이 가르며 소리지고 왈패들의 비명이 터진다. 아무 말 없이 때리기만 하는 자담. 이유도 모른 채 맞기만 하니 더 두려운 왈패들이었습니다. 왈패, 벌벌 떨며. 자비를 주십시오. 자담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홍근까지 두들겨 맞으며 땅을 긁으며 신음한다. 그 모습에 관병들조차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자담의 매질은 잔혹할 정도로 조용하고 섬뜩하다. 한참의 매질 후 자담은 몽둥이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왈패들에게 말한다. 감히 사신단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켜? 죽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거라. 그때 홍군이 피튀지 않은 입술. 제발. 아이쿠 어르신, 저희는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요. 이 눈이 길동과 영순에 의해 일이 되어서 날 애꾸로 만든 놈 내가 찾으라. 진작 말을 하지, 이 멍청한 것들아. 풍월루에 원한이 있다는 말이로구만. 좋다. 사신단 접대가 끝나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 관병들이 술렁인다. 자담의 눈빛이 묘하게 변한다. 자담은 관병들에게 손짓한다. 놈들 풀어줘라. 그리고 오늘 일은 못 들었다. 알겠느냐? 그는 화를 누그러뜨린 듯 허리를 편다. 왈패패들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송사리처럼 흩어져 은거지로 돌아간다. 홍구는 이를 악물며 앞을 바라본다. 왈패패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기필코 복수한다. 길동, 길순, 풍월루 다 기억해라. 복수할 마음으로 설레이게 찾아간 기루에서 신나게 얻어맞은 애꾸패들. 부하가 볼멘 소리로 말하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대장 홍근입니다. 대장, 그러길래 기루에 손님이 있다고 관병들이 있다고 말하려는데 듣지도 않고 밀치고 가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자담에게 신나게 얻어맞고 온 부하들 중 덕영은 홍근에게 더 맞아 혼절하고야 맙니다.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덕영입니다. 풍월로의 소동이 잦아들고 깊은 밤. 기로 안쪽 가장 깊은 곳.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는 내방. 등잔불 아래 길동, 영순, 길순 세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기루가 아니라 마치 전쟁 회의처럼 긴장감이 흐릅니다. 영순? 책 한 권을 꺼내며 이번 판에 금부사일 여기 적어둔 증자들이 아니었으면 쉽게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오래 모아둔 장부책, 증좌책을 책상에 올린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레 적힌 부사의 비리, 관물 누락, 군량 조작. 길동과 길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책의 무게가 새삼스럽게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길동,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놈들 증자가 있으니 직접 손을 못 대는 것이지.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 기루는 뒤집혔을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세다. 그런데 YPP들의 난입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곧는다. 애꾸대장 홍근? 기루와 관련된 원한이라니.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저놈들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기로아는 사병과 길동 오라버니가 있으니 걱정 없지만 혹시라도 불화살을 쏜다거나 방화를 시도한다면 순간 방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합니다. 처마 밑 곳곳에 큰 물항아리를 두고 뒷마당에 물지개와 물동이를 비치합시다. 좋소. 그리고 기루 뒤편에 내가 사병들 훈련할 별도 훈련소를 만들면 어떻소? 길동이 직접 무예를 닦는 곳을 겸해서? 그렇소. 사병들도 나도 기루를 지키려면 매일 단련해야 한다오. 길순, 눈이 반짝이며 그럼 무예를 가르칠 교관도 데려와야겠네요. 기로엔 그런 인물들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적임자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 방에 고요가 흐릅니다. 영수는 등잔불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기루, 요즘 소문이 많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길순의 요리 실력, 풍어로 접대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로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들을 뒷마당에서 동네 거지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길동과 영순이 동시에 길순을 바라본다. 길순아,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하면 기루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의 사심 없음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배부른 자보다 음식 나누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누가 덤벼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고요. 우리 셋이 끝까지. 등잔불이 살짝 흔들립니다. 밤이 더 깊어간다. 방 안의 불빛이 따뜻하게 퍼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며 운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선행으로 시작된 일이 훗날 조선 최대의 정보조주된 암루, 그림자 누각의 시초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소리, 금방금방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들이 암로의 조직원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는 고마운 곳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암루, 음식을 나눠주며 이따금 묻고 알아봐달라는 말들을 착실히 수행해주는 거지들과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때론 심부름 품삯도 주니 주저리 잘 또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보를 착실히 적어두는 길순이 필요에 의해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법을 자연스레 익히게 됩니다. 가난한 민초들은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들은 길순에 의해 차곡차곡 쌓여만 가니 탐관오리들의 비리가 낱낱이 모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전에 신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임금은 상 위에 앉아 있고 아래에는 문관, 무관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눈에 띄는 존재감의 병판. 오늘 회의의 화제는 청나라와의 외교. 청나라 사신단이 이번에도 불만을 표했다 하옵니다. 병판, 그대가 군비를 지나치게 늘렸다 하더이다. 병판이 한 발 앞으로 나선다. 머리는 조아렸지만 눈빛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습니다. 전하, 군비라 함은 지나침이 아니라 모자람이 문제이옵니다. 청나라에 기대 나라를 세우면 그날이 곧 조선의 끝날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인다. 병판, 말이 지나치요. 청나라는 천조요. 사대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신하의 도리요.
사대는 예위대, 굴종은 아닙니다. 신하의 도리는 임금께 직언하는 데서 비롯되옵니다. 임금의 손이 지그시 의자를 움켜쥔다. 그대 말대로라면 짐이 지금 청나라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더냐. 잠시 정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사이 병판이 고개를 깊이 숙인다. 전하, 신은 다만 조선의 허리를 남의 칼에 맡기지 말자는 뜻일 뿐이옵니다. 임금은 대답 대신 생각에 잠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왕위까지 위협하는 양반. 강직함은 좋으나 저리도 자기 뜻만 내세우니 꼴찌거리가 따로 없구나. 임금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그때 한 문관이 슬쩍 나선다. 전하, 병파는 무예와 군사의 재주가 뛰어나나 성정이 지나치게 고다 조정의 일마다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려 하옵니다. 또 다른 신하가 거든다. 게다가 중전마마의 부친이시니 조정의 세도가 임금의 권세보다도 높다는 말까지 백성들 사이에 떠도나이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판이 궁박 회랑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가까운 측근 무관이 따른다. 대감, 오늘은 너무 직언하신 듯합니다. 전하의 안색이 영 심상치 않으셨사옵니다. 병판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창밖 하늘을 봅니다. 옳은 말을 했을 뿐이다. 칼은 곧게 벼려야 하고 나라는 굽히지 않아야 한다. 나 병판 평생 비리에 손댄 적 없고 나라 약해지는 꼴 못 본다. 허나 대감, 청나라에선 이미 대감을 눈의 가시로 여깁니다. 지난번 감찰사가 대감 암살을 꾀했을 때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사옵니다. 병판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춘다. 그의 눈앞에는 이전 장면이 스친다. 밤골목, 검은 옷차림 감찰사 일행의 습격,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며 뛰어들던 한 사내, 길동. 그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칼날 사이로 뛰어든 자가 길동이었지. 병판이 회상하며 작게 웃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엔 아직 제대로 된 사내가 있지. 풍월로의 길동, 나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다. 예, 대감. 그래서 풍월로 훈련장을 돕겠다고요? 목숨을 살려준 자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그 사내의 무예와 기세를 보았지. 나라를 위해 칼을 쥐어야 할 자여. 병판의 얼굴에 다시 굳은 결의가 떠오른다. 청나라가 나를 미워하든 조정 대신들이 나를 두려워하든 옳은 길만 가면 된다. 다만 그 옳다는 것이 언제까지 옳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문제지. 강직하지만 위험한 인물이라는 기묘한 잔상을 남기게 만듭니다. 조용한 객사 안, 청나라 사신단이 묵는 곳. 청나라 사신단 대장이 조선 술잔을 들고 앉아있고 옆에는 조선의 어느 문신, 매관매직, 비리에 익숙한 인물이 조심스레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펼쳐진 지도와 조선 관료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 하나. 이 병판이라는 자, 조선에서 꽤나 골칫거리다 들었소이다. 예, 그렇사옵니다. 청을 업신여기고 사대의 예를 가볍게 여기며 군비를 늘리고 외척 신분으로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자이지요. 하필이면 그런 자가 중전의 부친이라니. 조선왕은 편히 잠이 오겠소? 두 사람은 피식 웃는다. 병판은 청나라를 무시한다. 아랫것이 상국을 무시하면 윗것이 아랫것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소? 그의 손끝이 장부 위의 병판의 이름을 콕 찌른다. 하면 청의 뜻은 대감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제거까지는 조선 조정이 알아서 할 일일 테지. 다만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인다. 매관매직 백성들 피를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 이미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병판이죠. 비리를 철저히 막고 매관을 싹 잘라버리려 하니 우리가 살아갈 구멍이 없어지는 셈이니. 그래서 나는 병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에 그대들이 힘을 보탠다면 그가 술잔을 들어 가볍게 흔든다. 청나라가 눈을 감아주겠다. 그 말이요. 비리 문신의 눈빛이 번뜩인다. 두려움과 욕심이 뒤섞인 표정. 숙소 밖, 담장 뒤 골목,
어떤 조선 관리가 봉인된 편지 한 장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편지 봉투에는 작은 글씨로 감찰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병파는 강직한 무인이었으나 그 강직함이 너무 고다 왕에게는 골칫거리, 청나라에게는 눈의 가시, 비리 대신들에게는 반드시 없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병판의 목심을 단 한 번 구해낸 사내 길동, 그 인연이 훗날 풍월로와 조정, 청나라까지 한 줄로 묶어버릴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풍월루 뒷마당, 새로 만든 훈련장. 아침입니다.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고 풍월루 뒤편에 새로 정비된 무예 훈련장에는 기로 사병들이 목검을 들고 빽빽한 줄을 맞춰 서 있다. 앞에서는 길동이 서 있다. 담백한 옷차림, 땀에 젖은 팔, 단단한 체격. 줄을 훑어보며 한마디. 가슴을 펴고 호흡을 고르게 하라. 풍월루를 지킬 무사는 기세보다 중심이 먼저다. 사병들이 일제히 호운을 맞춰 자세를 잡는다. 그때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풍월류의 후문에서 병판이 들어선다. 갑옷 대신 고관의 품계에 맞는 무관 정복 차림.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강직한 기세. 한편으로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얼굴에 배어있다. 사병들은 놀라 고개를 숙인다. 길동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히 말한다. 병판 대감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병판은 짧게 턱짓만 하고 곧장 훈련장을 둘러본다. 차병들의 기세가 나쁘지 않군. 풍월루가 이만한 훈련터를 마련했단 말인가. 그의 말투는 칭찬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음색이다. 병판은 조정에서도 이름난 강직한 무관 출신. 도적을 잡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라가 약해질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병력과 국방을 챙겼다. 허나 그는 중전의 아버지, 즉 외척으로 강한 세력이 임금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병판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으로 전쟁에 큰 공을 세워 포상으로 방대한 토지를 받아 지주로 막강한 보를 이룬 집안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세력, 왕의 말도 무시하는 당당함. 내가 옳다는 믿음이 지나쳐 때론 독선으로, 때론 조정의 골칫거리로 번졌다. 청나라 사상과 사대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조선을 자주국방으로 이끌려 하는 그의 강한 성향은 강직함을 넘어 위험함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믿어도 되는 인물도 아니다. 병판이 길동 쪽으로 다가온다. 길동이라 했지. 네 무예와 단련법. 내가 듣던 것보다 더 괜찮다. 길동이 고개를 숙인다. 과찬이십니다, 대감. 하나, 사병을 이렇게 모아두기만 해선 안 된다. 훈련이란 겪어본 자가 가르쳐야 하는 법. 내가 아는 무관 중 검과 창 모두 익힌 자가 있다. 사병들을 지도하게 하여라. 그 자의 충성은 보장하지. 적어도 비리에 연루된 적은 없는 놈이다. 잠시 후 풍월루 뒤편 훈련장 옆 한 남자가 병판과 함께 걸어 나온다. 태도가 반듯하고 군기 잡힌 무사, 눈빛은 매서우나 욕심이 없어 보이는 강직한 인상. 병판이 그를 길동에게 소개한다. 도준이 길동에게 예를 갖춘다. 길동도 고개를 숙이며 답한다. 이자 무예교관 한도준이다. 오늘부로 풍월루 훈련대장으로 임명한다. 길동장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풍월루의 무리는 반드시 실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준 형님과 함께라면 든든하겠지요. 변판은 미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풍월루, 재미있는 곳이로다. 힘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권력이 스며들기 마련이지. 풍월로 무예 수련장은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고 가득 찹니다. 길수는 새로 생긴 무예 수련장에서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으로 서 있다. 검수를 배우기엔 몸도 작고 다리도 약한 탓에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다. 하지만 한도준 교관은 길순의 체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녀석, 속도는 부족해도 손목힘이 탁월하군. 검이 아니라 단검술이 맞겠어. 길동도 옆에서 거든다. 길순이는 집중력이 좋으니 비도술도 어울리겠지. 그때부터 길수는 단검 던지기, 비도술, 표창술을 매일같이 연습했다. 오히려 몸으로 휘두르기보다
팔로 던지는 기술에 천부적 재능이 있음을 한도주는 바로 알아본 것이다. 길수는 날이 갈수록 더 과감하고 더 빠르게 엽전도 던지고 작은 도토리까지 던져 맞히는 연습에 몰두한다. 차분한 성격이지만 막상 훈련에 들어가면 눈빛이 바뀐다. 귀수님 숨을 몰아쉬며 스승님, 이번엔 2개 동시에 던져보겠습니다. 한도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지만 표정엔 이미 기대한다는 기색이 가득하다. 어느 날 길수는 장터에서 장보기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도토리묵을 하려고 도토리 한 바가지를 산참. 그때 들려오는 소란. 왈페페 부두목과 패거리들이 장사치들과 백성들을 밀치고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 길수는 원래 나서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두목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걸 본 순간 그녀는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하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뿐. 그녀는 품속에 있는 도토리 하나를 손가락으로 튀기듯 튕긴다. 슉! 도토리는 정확히 부두목의 눈가에 퍽 하고 꽂힌다. 부두목은 고함을 지른다. 으악! 누구야? 내 눈! 길수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두목의 눈은 금세 밤탱이처럼 부어올랐다. 왈페페 은거지 부두목이 돌아오자 홍근과 패거리는 그 몰골에 깜짝 놀랍니다. 뭐냐? 또 어디서 맞고 온 거냐? 부두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감싼다. 그때 눈치 없는 덕영이 낄낄거리며 말합니다. 대장, 저 부두목이요. 저번엔 사리골에서 아녀자한테 뚝배기 깨지고 오늘 낮은 장터에서 또 얻어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니까요. 푸아! 부두목이 대장이 있는데도 무의식 중에 덕영을 작대기로 때립니다. 덕영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움찔거리며 신음한다. 덕영 억울한 듯 소리치며 으앙 왜 때려요 부두목! 입 좀 다물어라. 너는 말만 하면 사고가 난다. 홍구는 깊게 한숨을 쉰다. 자신이 엄해서 부하들이 설설 기는데 자신을 무시하나 싶다가도 자, 주덩아리 덕영이라면 이해는 된다만. 부두목은 여전히 눈을 부여잡고 웅크려 있다. 도토리 한 알에 이렇게 혼쭐 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길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터의 평화를 지켜냈다. 비도술의 재능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풍월로 뒷마당, 커다란 솥과 나무 그릇들이 줄지어 있고 하인들이 큰 국자로 밥과 국을 퍼담고 있습니다. 길순이 소매를 걷어올린 채 주선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다. 오늘도 길다란 줄 끝엔 옷이 해지고 얼굴이 헬쓱한 거지들과 가난한 민초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작고 마른 아이 하나, 영돌이 줄꼬리에 서 있다. 옷은 남의 꽃을 몰려 입은 듯 크고 소매는 너덜너덜하다. 앞에 있던 거지 하나가 영돌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찬다. 야, 애송이. 여기까지 올 힘 있으면 딴 데 가서 구걸이나 해. 오늘은 사람도 많아서 우리 것도 모자라겠다. 옆에 또 다른 거지도 거들어댄다. 요 며칠 소문 듣고 몰려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기로에서 공짜 밥 준다니까 동네 거지들이 죄다 몰렸다니까. 영돌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줄을 넣어 꼭 붙잡는다. 나도 줄 설 자격은 있지라. 길순의 귀에 그 말이 어렴풋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리 있어서 그냥 긴 줄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잠시 후 솥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린다. 하인 하나가 외친다. 오늘 음식은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미안하오이다. 내일 또 오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진다. 줄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에이 하며 허탈한 얼굴로 뿔뿔이 흩어진다. 영돌도 줄이 흐트러지며 앞으로 툭 밀려 나온다. 빈 그릇도 받지 못한 채 멍하니 솥을 바라본다. 음식 마감. 그리고 남은 아이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영돌은 배를 감싸주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귀순의 눈이 잠깐 멈춥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배고프다고 매달리고 부탁이라도 하련만 가지도 않고 집게를 챙기는 하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사람들이 거리 다 떠난 뒤 뒷마당엔 치운 그릇소리와 마무리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만 남습니다. 영돌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눈빛은 축 처졌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한 눈이 아니라 버틸 만큼 버틴 눈입니다. 길순이 슬며시 다가온다. 손에는 나무 그릇 하나.
그 안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적게 퍼졌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과 국이 담겨 있다. 얘야, 영돌이 움찔하며 고개를 든다. 저 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남은 게 조금 있긴 해. 그냥 아무 말 말고 앉아서 먹어라. 영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릇을 받아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다. 밥알이 입가에 묻고 국은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영돌은 멈추지 않는다. 길수는 그런 영돌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봅니다. 며칠째 밥을 못 먹은 얼굴이네. 영돌은 밥을 거의 다 비운 뒤에야 헐떡이며 숨을 골라 그제서야 길순을 제대로 쳐다본다. 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절망으로 이끌었는지. 이름이 뭐냐? 영돌입니다. 집은? 영돌이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원래는 북방 쪽이었습니다. 전란이 난다기에 녹봉이 2배라 하여 아버지가 군에 나갔습니다. 영돌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히지 않습니다. 울 틈도 없이 버텨온 얼굴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이시려고 빚을 지셨는데 그 빚을 못 갚으셔서 노비로 끌려가셨습니다. 길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영돌아, 넌 집을 지키고 아비를 기다리라고. 형제들은 다들 뿔뿔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돌은 입술을 앙다물고 목 안으로 다시 눈물을 삼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집도 저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영돌이 그릇을 꼭 쥐고 길순을 똑바로 쳐다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아니고 노이라고 해라. 노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영돌이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일이나 시키셔도 됩니다. 잔심부름, 물 나르기, 대청 쓸기, 시장 같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길수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입니다. 그냥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바랄게요. 그 말은 어른이 아닌 삶에 쫓겨 너무 빨리 커버린 아이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길수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참, 요만한 게 말은 또박또박 잘도 하네. 잠시 고민하던 길순이 고기를 끄덕인다. 좋다. 대신 배충하지 말고 맡긴 일은 끝까지 해라. 밥은 남들보단 조금 더 퍼주마. 영돌의 눈이 반짝입니다. 며칠 뒤 풍월루. 뒷마당, 주방, 창고, 장터까지 어디서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이제 풍월로의 막내 심부름꾼이 된 영돌. 경돌아, 물 좀 더 길어와라. 예. 야, 장터 나가서 파 한 단 더 사와라. 장부는 길순 언니가 줄 거다. 예. 작은 다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돌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살아있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는 마치 다시는 못 먹을 사람처럼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일을 할 때는 어릴 때부터 채찍에 쫓겨본 사람처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풍월로 뒤편 무예수련장. 길동과 한도준이 사병들을 상대로 검술과 창술을 지도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 기둥 하나에 몸을 붙이고 눈만 삐죽 내민 작은 모리 하나, 바로 영돌이다. 길동의 기합 소리, 사병들의 발걸음,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 영돌은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눈으로 훑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들어간 뒤 비어있는 수련장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곳에서 짧은 막대기를 들고 길동의 검술 동작을 따라해보는 영돌. 그리고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어 멀리 있는 기둥에 툭, 툭, 툭 던져 맞춥니다. 길순두이처럼 던져 맞춰야 아무도 못 건드리지. 그의 호주머니에는 언제나 돌멩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곧했던 지난날의 결과였습니다. 일과 수련, 그리고 배고픔의 기억 이후로 매사에 열심입니다. 주방에서 물 나르고 시장에서 기순을 따라가 장을 보고
장터찜도 나르고 틈틈이 몰래 수련장에 가서 돌팔매질과 따라하기 검수를 연습하는 용돌입니다. 어린 나이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용돌입니다. 길수는 가끔 그런 용돌을 발견하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본다. 저 눈, 배고픔이 뭔지 아는 눈이다. 배고픔이 무서운 걸 아는 아이는 웬만해선 쉽게 무너지지 않지. 영돌은 또래 아이들에게 장터에서 맞고 당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더 세게 돌을 던집니다. 돌멩이가 허수아비 옆 기둥을 정확히 맞힌다. 다신 안 맞는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 작은 결의가 풍걸로의 뒤편, 어둑한 저녁 하늘 아래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장터는 아침 햇살이 비치며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목소리와 생선 비린내, 푸성규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개순이 주방에 비릴 재료를 사러 나갔을 때 우연히 심부름 나온 영돌을 마주친다. 영돌아, 장부 맞고 나온 거냐? 잘했다. 같이 보자꾸나. 영돌은 작은 어깨에 장부를 꼭 끌어안은 채 따라왔다. 세 사람, 길순, 영돌, 그리고 다른 주방 하인들은 야채와 생선, 기류잔치에 쓸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덕영이었다. 덕영은 길순이 영돌에게 다정히 이야기하는 모습, 영돌이 장부를 들고 이것저것 적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훑어본다. 그리고 장터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굽의 남자들에게 재빨리 달려가 속삭인다. 잠시 뒤 심부름을 마치고 혼자 돌아가던 영돌은 골목 끝에서 애굽의 거리들에게 붙잡힌다. 조그만 게 창부를 들고 다니네. 오호, 이게 돈 냄새가 나는데. 나요! 그거 기록 겁니다! 애굽회는 장부를 빼앗고 용돌을 외진 창고에 가둬버린다. 잘됐다. 드디어 복수의 시작이다. 우리가 길순년과 영순이 그리고 길동에게 함정을 파자고요. 어린 놈이라 묶을 필요도 없지. 겁이라도 주면 되겠지. 하지만 그 말이 실수였다. 밥을 가져온 패거리 부하가 문을 조금 열고 담을 때 영돌은 바닥에 조약돌을 움켜쥐고 있었다. 슉! 돌이 부하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다. 부하는 그대로 쓰러졌고 영돌은 온 힘을 다해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주방은 저녁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도 국물이 끓는 소리도 어쩐지 멀리서 울리는 듯 흐릿했다. 하인들은 장봐 오면 바로 도 나온대지 않소? 주방 막내 하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길수는 대답 대신 문 밖을 내다보았다. 햇빛의 각도가 보아하니 영돌이가 장을 나간 지 벌써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애가 어딜 갈 데가 있나? 설마 도망이라도? 막내가 말을 흐리자 주방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말을 막았다. 그놈은 그런 애가 아니야. 배고파도 추워도 약속 한 번 하면 꼭 지키는 애지. 도망은 무슨 도망이야.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그 떨림을 보며 이미 직감했다. 영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주방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장부를 들고 갔지 않소? 그걸 노리고... 쉿! 그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사실이면 일이 커진다. 혹시 애꾸 왈패놈들이... 그새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찢어지듯 멈춰섰다. 모두가 동시에 길순을 바라보았다. 길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애굽패! 길동과 영순 그리고 자신에게 이미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무리. 예전의 일, 그들에게 상처를 남긴 그날 이후 애굽패 놈들의 눈빛은 늘 독을 머금고 있었다. 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들이 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돌이 장부 들고 다니는 거 혹시 장터에서 본자가 있었던 걸까? 아이를 노린 걸까? 주방 사람들의 숨소리가 얇아졌다. 가마솥에서 끓던 국물조차 시커멓게 느껴졌다. 길수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직접 찾아본다. 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길순이 중얼거렸다.
영돌아,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 순간 길동과 영순도 이미 기루마당을 가로질러 서너 명의 사병들과 함께 장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의 불안한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장토를 이잡되 구석구석까지 돌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기로에 돌아왔을 때 기로에 돌아온 영돌은 헐레벌떡 길순 앞에서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서름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누구 짓이야? 길순은 놀라서 영돌을 안아 올린다. 자초지종을 들은 길순은 억장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원한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납치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곧바로 기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영순, 길동, 부큰어른, 주방 하인들까지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애굽입니다. 장부대 빼앗겼습니다.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지만 영순은 차갑게 한마디 했다. 관아에 바로 고발하십시오. 기루는 관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에 즉시 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애굽해울 인신처에서 장부가 되찾아지고 패거리 몇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문초는 혹독했다. 왜 장부를 훔쳤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기로와 연결된 건 없는지. 결국 몇은 실토했고 애굽해의 지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덕영은 자신이 끌어오라고 한 일을 다른 부하가 놓쳤다는 이유로 또 괜히 분노를 터뜨렸다. 가뜩이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덕영은 작금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관아에 끌려간 부하 몇은 하옥되어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하고 애굽해의 졸림 여부도 위태로운데 다들 곤두선 신경에 결국 폭발한 애구대장 홍근의 덕영은 결국 맞았다. 그래서 붙은 별명, 공포의 주둥아리 덕영. 입만 살아서 사고를 만들고 그걸로 얻어맞는 인간. 덕영의 입장에선 억울하기만 합니다. 정신을 잃도록 맞아서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애굽해는 이번 사건으로 관아의 눈에 띄었고 더는 장터에서 작은 장난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패거리 두목 홍구는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끝이다. 먹을 걸 뺏는 하찮은 자패로는 오래 못 버텨. 그들은 결국 사슬패, 파느금 부사 라인의 인신매매 조직과 손을 잡기 시작한다. 가난한 처녀들을 납치, 혹은 빚을 갚지 못한 노비들을 사들여 청나라 상단에 넘기든 일, 돈이 되는 악행은 모두 해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른 패거리를 밀어내며 사슬패의 기반을 넓혀갔다. 사슬패 출세길의 마지막 단계, 그들은 조선의 검은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 자담을 만나게 됩니다. 자담이 모습을 드러내자 홍군과 패거리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치 저승사자의 그림자를 본 것처럼. 자담은 그 모습이 즐거운 듯 미소 짓고 있습니다. 겁이 많은 자일수록 오래가는 법이다. 그날 이후 홍군은 자담의 신복처럼 움직이며 사슬패 내부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도록 맞던 공포. 조승사자와 같았던 고관 대작이 이런 나쁜 일의 대장이라니. 언젠가 반드시 저놈을 죽인다. 그 감정을 숨긴 채 그리고 더 큰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날 영돌이 사라져서 애타게 찾아다니던 길수는 무예 수련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돌아! 영돌아! 어디 있니? 골목 하나, 둘. 길수는 절뚝이며 빠르게 걸어보려 했지만 다리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멀어졌다. 길수는 골목 모퉁이에 손을 짚고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가 너무도 밉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나는 제대로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참아온 불편함이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길수는 헉헉대며 속삭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내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순간이 길순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기루의 주방에서 허투루 쓰지 않고 착실히 모아두었던 녹봉을 들고 길순은 마장으로 향했습니다.
갈색 털의 조랑말 한 마리가 조용히 길순을 바라봅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 온순한 눈빛, 그리고 다가가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길순의 손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느낌. 길순은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너와 함께 가자. 그날 길순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발을 손에 넣었다. 처음엔 말 위에 올라타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조랑말은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말의 움직임이 일정해지자 길순은 활을 들어 관역을 겨누었다. 슉! 화살은 정확히 나무판에 꽂혔습니다. 길동이 멀리서 놀라며 말했다. 기마궁사는 중심이 다리가 아니라 허리와 팔에 있지. 길순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다음은 비도술. 길순은 달리는 조랑말 위에서 몸을 틀어 엽전을 날립니다. 엽전은 반달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나무판에 딱 소리를 내며 꽂혔다. 길순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지킬 수 있어. 장보러 갈 때도 기로와 도장을 오갈 때도 이제 길순은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몇 시간을 걸어야 했던 길도 이젠 금세 도착했습니다. 삶이, 인생이 완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말 위에 길순을 보며 말했다. 언니 멋지가. 길순은 조랑말의 목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그래. 다리가 불편해 늘 뒤처진다고 느꼈던 삶. 하지만 길순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길이었을 뿐이야. 시간이 나면 조랑말을 타고 마을 외진 곳까지 갔다 오고 씻기고 갈무리하며 애지중지.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주는 작은 조랑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랑말의 갈기를 천천히 흔들고 조랑말은 마치 이해라도 한 듯 길순의 손등에 코끝을 가볍게 비벼댔습니다. 길순은 미소를 지으며 조랑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래, 너한테 이름을 하나 줘야겠다. 잠시 생각하던 길순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달보다. 달처럼 고요하고 밤길도 함께 걸어주는 벗이라는 뜻이야. 조랑말은 2번 가볍게 코를 울리며 대답했다. 그 소리가 어쩐지 길순에게는 잘 부탁해 라고 들렸다. 그날 이후 길순에게 달보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순과 길동의 다음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